그날 72년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잔인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는 70여 년의 세월, 30년의 희생, 그리고 뼈아픈 배신감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일주일간의 제주도 가족여행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미소가 아닌 텅 빈 냉장고와 집안을 가득 채운 이삿짐 박스였습니다. 이 박스들이 다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안이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저희 없는 사이에 누가 다녀갔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내가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장난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시죠? 저희 여행 다녀온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라니. 아주 명확한 말인데. 내가 이 집 팔았어. 잔금까지 다 받았단다. 집값 낸 돈은 단돈 10원도 빠짐없이 30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번 내 돈이었다. 매달 적금 붓고 병원비 아껴가며 모은 피땀으로 산 집. 그 한마디에 담긴 서러움과 분노는 30년 세월을 관통하는 통증이었습니다. 무료 가정부 딱 이 한마디가 72세 할머니 이옥순의 심장을 갈라놓았습니다. 30년. 새벽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 가족의 하루를 시작해야 했던 세월. 손녀들의 도시락, 아들의 아침밥, 며느리의 옷가지까지 신경 썼던 빨래,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냈던 청소. 남의 집에서 일하고 돌아와 다시 차려야 했던 저녁 밥상. 단 한 번도 제때 월급을 받아본 적 없고 단 하루도 휴가를 써본 적 없는 그녀의 노동.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바로 아들 부부가 그녀를 완전히 배제하고 떠난 그 제주도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30년 헌신을 끝내고 단 3일 만에 집을 팔아버린 한 시어머니의 통쾌한 인생 역전극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이 전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가 푸른 바닷가에 작은 집을 마련한 그녀의 새 출발. 며느리의 비난처럼 이기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되찾은 정당한 권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누르거나 2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나 이옥순, 72세. 내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습관 때문에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녀 도시락을 싸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지은이는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있다. 며칠 전 손녀가 당근이 싫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당근을 빼고 달걀말이를 만든다. 6시가 되면 온 가족의 아침 식사 준비에 들어간다. 아들은 국밥, 며느리는 샐러드와 과일, 손녀는 토스트와 우유. 3가지 다른 메뉴를 동시에 준비하는 내 아침은 전쟁터와 같다. 7시 가족들이 식탁에 모인다. 며느리는 국이 짜다고 지적하고 샐러드 드레싱도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인사도 고맙다는 말도 없다. 아들은 신문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녀는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잘 먹겠다는 인사도 없이 가족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뜬다. 나는 혼자 남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본다. 8시 가족들이 모두 나가면 진짜 일이 시작된다. 설거지, 식탁 닦기, 부엌 정리, 그리고 빨래. 며느리는 빨래를 흰옷, 색깔옷, 속옷, 수건 따로따로 분류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의 옷은 손빨래로 하라고 했다. 나는 빨래를 4번에 나눠서 돌려야 한다. 10시 빨래를 널고 나면 청소 시간이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부엌. 모든 곳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며느리는 청소기만 돌리지 말고 걸레질도 하라고 했다. 무릎이 아파도 나는 내 발로 기어가며 구석구석 닦는다. 점심시간.
하지만 나는 제대로 된 점심을 먹지 못한다. 아침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때우고 바로 오후 일과를 시작한다. 다림질, 장보기, 저녁 준비. 내 하루는 쉴 틈이 없다. 저녁 6시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며느리는 6시 30분까지 식사가 준비되길 요구한다. 나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음식을 준비한다. 저녁 7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나는 녹초가 되어 방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내 일상이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며느리와 나의 관계는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 30년 전 아들이 수경 씨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정말 반가워했다. 그때만 해도 수경 씨는 나에게 공손했다. 결혼 후 첫 몇 년은 괜찮았다. 나는 맞벌이 부부를 돕기 위해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았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힘들다며 사양할 때도 나는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선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손녀 지은이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하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것이 어느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변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빨래를 제대로 하라며 지적하고 청소할 때는 순서까지 정해주었다. 도시락은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라고 지시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못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제대로 못하는 건가 자책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며느리가 자신의 속옷과 다른 빨래를 같이 세탁했다며 화를 냈다. 내 손으로 자신의 속옷 만지는 것도 싫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자신의 빨래를 따로 하겠다고 했다. 순간 나는 내가 남처럼 느껴졌다. 아니, 남보다 못한 존재로 느껴졌다.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가슴에 큰 상처가 생긴 날이었다. 식사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반찬간이 안 맞다, 음식이 짜다, 오늘 반찬이 별로다. 끊임없는 지적과 불평. 나는 점점 식탁에 앉는 것이 두려워졌다. 아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이것도 모르냐고, 나이 들어서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계속되었다. 내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짐이 된 건가 생각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의 침묵이었다. 내가 몇 번 아들에게 힘들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며느리도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가 많으니 이해해달라고 했다. 집안 평화롭게 해달라며 어머니가 좀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편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30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70대가 되면서 내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손목에도 통증이 왔다. 하지만 나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아프면 집안일은 누가 하나,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까 걱정이 앞섰다. 어느 겨울날 나는 심한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온몸이 으슬으슬했다. 몸이 비틀거려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나는 손가락에서 나는 피를 휴지로 감싸고 다시 도시락을 쌌다. 아침 식사 시간 나는 힘들어서 한쪽 벽에 기댔다. 며느리는 빨리 앉으라고 재촉했다.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걱정하는 대신 자신들에게 옮기는 거 아니냐며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 아들은 약 먹고 쉬라고 했지만 곧바로 오늘 저녁은 준비 가능하냐고 물었다. 내 건강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먼저 걱정하는 아들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청소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회의 중이라며 좀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택시 타고 병원 다녀오라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30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다. 병원은 가지 못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 감기는 나았지만 그 이후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였다. 청소할 때, 빨래 넣을 때, 요리할 때. 모든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신음했다.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MRI를 찍고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다고 4번, 5번 요추 사이가 많이 눌려 있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지금 상태로는 더 악화되면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나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손녀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묻어났다. 허리가 많이 안 좋대요. MRI를 찍었는데. 나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대요. 며느리가 먼저 반응했다. 수술이요? 지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4번, 5번 요추 사이 디스크가 심각하대요.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아들이 진단서를 받아들고 눈을 훑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내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일주일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허리가 심각하다는데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집안일이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아파서.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수술을 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정말 바쁜 시기거든요.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집에도 거의 못 들어와요. 며느리가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요. 출장도 자주 가야 하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며느리가 말을 끊었다. 그래도 몇 주 정도는 괜찮잖아요. 지금 지은이도 학교 시험 기간이에요. 도시락도 챙겨줘야 하고. 진통제 먹으면서 좀 버틸 수 없어요? 한 달만, 아니 2주만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내 아들.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만 가득했다. 준서야. 나 정말 아파. 내 목소리가 떨렸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펴지도 못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알겠는데요, 엄마.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아요. 타이밍이요? 네. 다음 달쯤이면 저희 일도 좀 정리되고. 그때 하시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머니 건강이 중요한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지은이 도시락은요? 청소는요? 제가 아파도 할게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다. 진통제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은 나중에.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좀만 버텨주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대로 병원 모시고 갈게요.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진통제를 달고 살았다.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때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4알까지 먹었다. 집안일을 할 때마다 허리에서 전기가 오는 것 같았다. 빨래를 넣을 때, 청소기를 밀 때, 요리를 할 때. 모든 동작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시락을 싸다가 허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신음이 절로 나왔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천천히 숨을 쉬었다. 땀이 온몸에서 흘렀다. 10분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나는 싱크대를 붙잡고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계란을 삶고 야채를 썰고 밥을 담았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아, 더워서요. 거짓말이었다. 통증 때문에 흘리는 땀이었다. 그나저나 도시락은 다 됐어요? 지은이 곧 나가야 하는데. 네, 거의 다 됐어요. 며느리는 내 상태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시계만 확인하고 나갔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의사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할머니, 왜 진작에 안 오셨어요? 죄송해요. 형편이 안 돼서. 의사는 새로운 MRI 사진을 보여줬다. 나도 의학 지식은 없지만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명확히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건 거의 응급 상황입니다. 디스크가 더 심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지금도 다리에 저림이 있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일주일 동안 왼쪽 다리가 계속 저렸다. 계속 이러시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이번 주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제가 다른 수술 일정 조정해서라도 이번 주에 넣어드릴게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시고 목요일 새벽에 입원하세요. 그날 오전에 수술 들어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 병원 다니시나 봐요. 힘드시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더 쏟아졌다. 낯선 택시기사의 관심이 가족의 무관심보다 더 따뜻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준서야, 이번 주 목요일에 수술 받아야 해.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이번 주요? 왜 이렇게 갑자기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루면 위험하대.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다. 어머니, 이번 주는 정말 안 돼요. 제가 금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하지만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대요.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어쩔 수 없네요. 수술하세요. 고마워. 대신 입원은 최대한 짧게 하세요. 일주일 이상은 힘들어요. 내 가슴이 무너졌다. 대신이라는 단어. 마치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며느리가 말했다. 그리고 퇴원하시면 바로 집안일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일주일이나 집이 엉망이 될 텐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새벽 병원에 가야 했다. 혼자서. 나는 작은 가방을 쌌다. 세면도구, 속옷 몇 벌, 편한 옷 한 벌. 그게 전부였다. 가방을 싸면서 눈물이 났다. 내가 이렇게 혼자 수술을 받으러 가는구나. 72살에.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다가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봤다. 5년 전 지은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우리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수술 당일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아들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다. 문을 두드려 볼까 생각했다. 엄마 병원 간다고, 수술 들어간다고. 하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괜히 깨우면 짜증만 낼 거야.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집은 너무나 낯설었다. 새벽 거리는 어두웠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코트깃을 세우며 걸었다. 큰 길까지 나가 택시를 잡았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영병원이요. 이른 시간에 병원 가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술 받으러 가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바라봤다. 혼자 가세요? 가족분은요? 네. 혼자요. 어머. 수술인데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낯선 택시 기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요금에서 1,000원을 깎아주셨다. 할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90도로 인사했다. 그 작은 친절이 너무나 고마워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입원 수속을 밟았다. 접수 직원이 물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보호자 연락처요. 나는 아들의 번호를 적었다. 병실로 안내받았다. 402호. 사인실이었다. 내 자리는 창가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세 침대에는 이미 환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가족들이 있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딸로 보이는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을게. 고마워. 당연하지. 엄마 수술인데 내가 여기 없으면 누가 있어.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이 환자분? 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이 동의서에 사인하시고요. 보호자분 사인도 필요해요. 보호자가 곧 올 거예요. 네, 그럼 오시면 사인 받으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72살의 나.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서야, 엄마 병실 402호야. 9시에 수술 들어간다. 답장이 없었다. 10분 후 다시 문자를 보냈다. 준서야, 엄마 무서워.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다. 한참을 울렸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다. 준서야. 나 엄마야. 네, 알아요. 왜요? 병원. 왔어. 9시에 수술인데.
아, 네. 알겠어요. 너, 올 수 있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제가 지금 중요한 미팅 준비 중이에요. 오전 내내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도 엄마 수술인데.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제가 저녁에 병문안 갈게요. 준서야.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긴장되세요? 네. 가족분 오셨어요? 아직 안 왔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곧 오시겠죠? 링거 꽂을게요. 차가운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혔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았다. 간호사가 나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옆 침대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녀로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내가 그렸어. 할머니 얼른 나으라고. 어머, 우리 손녀 그림 정말 잘 그렸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 행복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다. 수술실 직원이 왔다. 환자분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요? 못 왔어요. 가족분께 연락은 하셨어요? 네. 나중에 온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혼자 사인하면 안 될까요? 일단 환자분 사인은 받고요. 보호자 사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가족분께 꼭 오시라고 하세요. 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했다. 자, 이제 수술실로 가실게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았다. 병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복도를 봤다. 혹시 아들이 오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복도는 비어 있었다. 휠체어가 복도를 지나갔다. 다른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모든 수술 환자 옆에는 가족이 함께 걷고 있었다. 손을 잡아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괜찮다고 다독이고. 나는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 수술실 앞에 도착했다. 큰 자동문이 있었다. 수술실 마이너스 관계자 외출입 금지. 마취과 의사가 나왔다. 이옥순 환자분이시죠? 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못 왔어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힘드시겠어요. 전신 마취 들어가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의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휠체어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수술대로 옮겨졌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다. 온몸이 떨렸다. 할머니, 추우세요? 담요 덮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마스크를 가져왔다. 숫자를 세어보세요. 100부터 거꾸로. 100, 99, 98.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나 이렇게 혼자 가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다. 수술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402호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가 2번이나 확인했지만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옆 침대 환자의 가족이 물었다. 저분 가족은 안 오시나 봐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혼자 오셨대요. 수술인데 혼자 오시다니. 가족이 어떻게?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수술이 끝났다. 나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분, 왔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연락 드릴까요? 괜찮아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없구나. 정말 아무도. 나는 병실로 돌아왔다. 텅 빈 병실. 옆 침대 환자의 딸이 나를 봤다. 어머니 수술 끝나셨어요? 가족분은요? 못 왔어요. 어머, 연락은 드리셨어요? 네. 바쁘대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허리에는 통증이 왔다. 하지만 마음의 통증이 더 컸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을 헌신했는데, 수술 날조차 곁에 없다니.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그렇게 혼자서.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수술 끝났어? 응, 끝났어. 잘 됐네. 엄마 어때? 아파. 많이 아파. 그래도 수술 잘 끝났으니 다행이네. 저녁에 갈게. 응. 엄마, 그나저나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퇴원하면 바로 할 수 있어?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다. 하지만 끊지 못했다.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쉬래. 한 달? 그건 좀 길다.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그럼 저녁에 볼게. 빨리 회복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빨리 회복해. 그 말이 들을수록 슬펐다. 내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집안일을 위해서였으니까. 저녁 7시. 아들이 왔다. 혼자서. 엄마, 여기 있었네. 응. 수술은 잘 됐어? 응. 아들은 5분 동안 서 있다가 말했다. 엄마, 나 회사 일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해. 내일 다시 올게. 응. 아들이 나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손녀도 오지 않았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나는 혼자 병원 식사를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눈물 때문에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다. 할머니, 아침 드실 수 있으세요? 네. 혼자 일어나실 수 있어요? 나는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허리에 통증이 왔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가 내 등을 받쳐주었다. 천천히 앉았다. 가족분은 오늘 오세요? 잘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가 나왔다. 죽이었다. 나는 천천히 먹었다. 옆 침대 환자는 딸이 떠먹여주고 있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목매이지 않게. 나는 혼자 먹었다. 맛이 없었다. 회진 시간이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수술 잘 되셨어요. 일주일 후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분은요? 퇴원 후 관리에 대해 설명드려야 하는데. 못 왔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퇴원 후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면 안 되고 허리 숙이는 동작도 피해야 해요. 집안일도 당분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족분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는 생각했다. 집안일을 하지 말라고? 그럼 나는 뭘 하지?
그것이 내 유일한 가치였으니까.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집에서 무슨 존재 의미가 있을까? 그날 오후 옆 침대 환자의 딸이 내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혹시 물이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떠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낯선 사람의 친절이 너무나 고마웠다. 저녁 시간 그녀는 내게 과일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저희 엄마 드시라고 사왔는데 너무 많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물었다. 할머니,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바빠서 자주는 못 와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알고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퇴원날이었다. 아침 일찍 짐을 쌌다. 가져온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다. 간호사가 왔다. 할머니, 오늘 퇴원이시죠? 보호자 오셨어요? 10시에 온대요. 네, 그럼 퇴원 서류 준비해 놓을게요.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옆 침대 환자의 딸이 인사했다. 할머니 퇴원하시는구나. 집에 가서도 조심하세요. 고마웠어요. 정말. 뭘요?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할머니 건강하세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일주일 동안 나에게 가장 따뜻했던 사람. 당신 같은 딸 있는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녀도 나를 안아주었다. 할머니도 가족들이 할머니를 사랑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집에 도착했다. 며느리와 손녀가 거실에 있었다. 형식적인 인사뿐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나는 방에서 나가 부엌으로 향했다. 며느리는 수술하신 거 알고 오늘은 배달시켜 먹겠다고 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다. 오늘 아침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힘들게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도시락을 싸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다. 칼질을 하다가 신음이 절로 나왔다. 며느리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곧바로 출근해야 한다며 오늘 빨래 좀 부탁한다고 했다. 빨래 바구니를 들려고 하는데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자 약 먹으라고 했다. 빨래는 저녁에 자신이 돌리겠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빨래를 할 리 없다는 것을. 진통제를 먹고 1시간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빨래를 했다. 조금씩 천천히.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빨래를 다 널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나는 쉴 수 없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집안일 리스트를 남겼다. 빨래, 청소, 장보기, 저녁 준비. 리스트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충격적인 질문을 했다. 내일부터 집안일 다 할 수 있냐고. 수술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으니 이제 괜찮지 않냐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의사는 한 달을 쉬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의사가 한 달은 쉬래요. 며느리는 그건 좀 과한 거 아니냐며 요즘 의료기술 좋아서 회복 빠르다고 말했다. 집안일 계속 밀리면 자신들도 힘들다며 이해해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는 숨을 죽였다. 어머니 말이에요. 수술하셨으면 요양원이라도 가시지 왜 집에서 계속 계세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이 대답했다. 그래도 엄마인데.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한번 알아볼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이 집에서 짐이구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이 입을 열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나는 웃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여행 가고 싶을 거라며 제주도 공기도 좋다는 아들의 말에 내 마음이 살짝 설렜다. 나도 데려가려나. 하지만 다음 말에 내 미소는 얼어붙었다.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좀 계셔달라고요. 3박 4일인데 집 비우면 안 되니까. 아들이 덧붙였다. 우리 가족끼리 좀 여행 가려고요. 오랜만에. 며느리가 거들었다. 이해해 주시죠? 우리도 가족끼리 시간이 필요해서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 가족끼리.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손녀도 한마디 거들었다. 할머니는 허리도 아프시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끼리 잘 다녀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방에서 30년 전 사진첩을 꺼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내가 아들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에 합격해서 나를 안아주던 사진.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엄마, 내가 성공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나는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편하게는 요양원에 보내는 거였구나. 나는 그날 밤 큰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를 위해서. 오랜만에 거울을 봤다. 70대 중반의 나. 주름투성이 얼굴. 허리 굽은 모습. 이게 나야? 30년 전에 나는 어디로 갔지?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30년 동안 이옥순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오직 준서, 엄마, 지은이, 할머니, 수경이, 시어머니로만 살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고, 도시락은 어떻게 하냐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도시락 못 사겠어요. 편의점에서 사가세요.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은이가 편의점 도시락을 어떻게 먹냐고. 하지만 나는 말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못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매일 싸지 않았다. 청소를 매일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왜 이러냐고,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허리는 아팠으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무료 가정부로 살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오랜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며느리의 태도, 아들의 무관심, 수술 날의 외로움, 요양원 이야기까지. 정희는 분노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어? 그 집 나와. 왜 그렇게 살아? 나는 말했다. 나오고 싶어. 하지만 어디로 가? 정희가 말했다. 내가 있잖아.
일단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내 통장을 꺼내봤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가사 도우미 일을 했었다. 30년 동안 모은 돈. 그 돈으로 25년 전 이 집을 샀다. 아들 준서의 이름으로.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집 소유주는 아들 준서. 하지만 나는 증거가 있었다. 25년 전 은행 송금 내역. 집 구입 계약서 사본. 모두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몰래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내가 돈을 주고 산 집인데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이 집을 팔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했다. 명의는 아들 것이지만 내가 실질적인 구입자라는 증거가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명의를 되찾을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다. 변호사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아들에게 직접 말하고 집을 파는데 동의를 얻는 것. 내가 돈을 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하면 아마 동의할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가는 3박 4일. 그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했다. 여행 떠나는 날이 왔다. 아들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집 잘 지키고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좀 만들어 두셨죠? 문이 닫혔다. 나는 창문으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희야, 그 사람들 지금 떠났어. 지금 바로 갈게. 30분 후 정희가 도착했다. 정말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두 친구는 서로를 꼭 안았다. 첫째 날 나와 정희는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다. 이 집을 팔고 싶다고 했다. 부동산 사장은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한 7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놀랐다. 25년 전에 2억에 샀던 집이 7억이 되었다. 하지만 명의가 아들 것이었다. 아들 동의를 받았냐는 질문에 나는 내가 산 집이라며 증거도 있다고 서류들을 보여줬다. 부동산 사장은 아들에게 연락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사람들 여행 다녀오면 직접 말씀드릴 거라고 했다. 금매로 내놓으면 6억 5천 정도에 빨리 팔릴 겁니다. 나는 대답했다. 좋아요. 빨리 팔고 싶어요. 둘째 날 정희는 나를 데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순아, 어디서 살고 싶어? 나는 대답했다. 바다가 보고 싶어.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정희가 제안했다. 강원도는 어때? 강릉이나 속초 쪽이 좋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인터넷으로 매물들을 찾아봤다. 바다 근처에 작은 주택이 있었다. 1억 5천. 사진 속의 집은 작지만 아담했다. 마당도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다. 내 눈에 희망이 보였다. 여기로 갈까? 셋째 날 나는 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모은 것들. 하지만 정작 내 물건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사진첩, 그리고 몇 가지 추억의 물건들.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내가 30년 동안 이것밖에 없구나.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25년 전의 일기.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오늘 준서가 결혼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행복하게. 나만 빼고 행복했지.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지은이가 태어났다. 손녀를 안아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무 많이 사랑했나 봐. 내 자신을 잃을 만큼. 25년 전 사진을 봤다. 그때의 나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 행복한 웃음.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어도 눈이 웃지 않았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정희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그냥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생각이 많아. 정희가 말했다. 너 참 많이 참고 살았어. 이제 내 인생 살아. 늦지 않았어.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나 벌써 72살이야. 정희가 대답했다. 뭔 소리야? 요즘 72살이 어디 나이야? 너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20년을 행복하게 살아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넷째 날 정희는 나를 데리고 강릉으로 향했다. 나는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감탄했다. 차에서 내려 바닷가로 걸어갔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 좋다. 여기서 살고 싶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집을 보러 갔다. 작은 단층 주택.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크지 않지만 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마당에서 텃밭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는 마당을 바라봤다. 작은 마당이지만 상추, 토마토, 고추 정도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집 살게요. 중개인이 놀라며 물었다. 벌써 결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가 좋아요.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계약금은 1천만 원이었다. 나에게는 저축한 돈이 3천만 원 있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내 손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웃었다. 희아나. 내 집이 생겼어. 진짜 내 이름으로 된 집. 정희가 말했다. 축하해, 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 이제 자유야.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짐은 정희의 집으로 옮겨놨다. 집 계약도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아들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가족이 들어왔다. 엄마, 집 잘 지켰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아들이 놀라며 물었다.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어. 할 말이 있어. 아들 가족은 내 진지한 표정에 놀라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나 이 집 팔았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집을 팔았다고요? 며느리가 먼저 소리쳤다. 어떻게 집을 파세요? 명의가 준서거잖아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명의는 준서거지만 돈은 내가 냈어. 25년 전에. 증거도 다 있어. 은행 송금 내역, 계약서 사본 다. 아들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나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갑자기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처럼 살았어.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내가 힘들지 않은지 물어본 적 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저희도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바빴다고.
내가 허리 수술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집안일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 내 건강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수술하는 날 아무도 병원에 안 왔어.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혼자서 수술실에 들어갔어. 혼자서 마취되었고 혼자서 깨어났어. 아들이 변명하려 했다. 그때 저희가 바빠서. 나는 말을 이었다. 바빴어? 그래, 바빴겠지. 나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았겠지.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너희는 나한테 집안일을 시켰어. 의사가 한 달은 쉬래도 너희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나는 들었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라고 했지.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지.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다. 그건 그냥. 하지만 나는 소리쳤다. 그냥이라고? 나는 너를 낳아서 키웠어. 너를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어. 너희 결혼할 때 이 집을 사줬어.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근데 너희는 나를 짐으로 생각했어. 불편한 존재로 생각했어. 나는 가족이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손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 여행. 우리 가족끼리라고 했지?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30년을 함께 살았어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깨달았어.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다는 걸.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이 집을 팔고 나가기로.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는 어떻게 해? 너희가 일할 수 있잖아. 너희가 젊잖아. 너희끼리 새로운 집 구하면 되지. 며느리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끊었다. 나는 70이 넘었어. 나는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집 매매 계약서야. 6억 5천에 팔기로 했어. 그리고 이게 명예 이전 동의서야. 준서 여기 사인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나는 대답했다. 갑작스럽다고? 나는 30년을 준비했어. 이 순간을. 사인 안 하면 법적으로 소송할 거야. 내가 돈 냈다는 증거 다 있어. 아들은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다. 나는 계약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니, 그럼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가 걱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돈이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쓸 거야. 당연하지 않아? 며느리가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없어. 며느리가 놀라며 되물었다. 네. 너희한테 줄 돈 없어. 나는 이 돈으로 내 집 사고 내 남은 인생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말했다. 할머니, 짐 다 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다. 아들 가족은 거실에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은 하실 거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생각해 볼게. 명확한 대답은 아니었다. 손녀 지은이가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응? 미안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아, 너는 잘못 없어. 넌 아직 어려. 너는 앞으로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 특히 가족을. 알았지? 네. 나는 손녀를 안아주었다. 마지막 포옹이었다. 며느리 수경은 끝까지 어색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수경 씨도. 나는 며느리를 수경 씨라고 불렀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들과의 작별이었다. 엄마. 준서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침묵했다. 제가 못난 아들이었어요.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사랑이 섞여 있었다. 준서야. 네, 엄마. 너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었어.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어. 엄마. 나는 내가 언젠가 깨닫길 바라. 가족이 무엇인지.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살아라. 그리고 돌아섰다. 그때 아들 준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엄마,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 결정이 100% 옳았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이 궁금한 것은 어머니의 건강도, 어머니의 마음도, 어머니의 행복도 아니었다. 오직 돈.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게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 말이냐?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준서야. 나는 지금 이 집을 떠나. 30년을 살았던 집을. 너를 키운 집을.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돈이구나. 아들이 변명했다. 엄마, 오해해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 무엇이 걱정이니? 내가 그 돈을 다 쓸까봐 걱정이지. 침묵.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그 돈으로 내 집에서 조용히 살 거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고.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나는 말을 끊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뭐야? 나는 이제 명확히 알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준서야, 수경씨, 지은아. 잘 살아. 그리고 배워라.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문이 닫혔다. 나는 트럭 조수석에 올랐다. 정희가 운전하는 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트럭이 출발했다. 나는 백미러로 아들 가족을 봤다. 그들은 현관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나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봤다. 트럭이 동네를 벗어나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이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시네요. 나도 웃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내려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 자유다. 나는 창밖 풍경을 감상했다. 산, 강, 들판. 모든 것이 새로웠다. 30년 동안 집에만 갇혀있던 나에게는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었다. 정희가 물었다. 순아, 뭐 먹을래? 나, 호두과자 먹고 싶어. 호두과자? 응.
오랜만에 나는 호두과자를 사서 벤치에 앉았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왜 울어? 아니,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 강릉에 가까워지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희가 소리쳤다. 순아, 바다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왔다. 와, 짜다. 바다 냄새. 나는 아이처럼 웃었다. 오후 2시 나는 새 집에 도착했다. 작은 단층 주택. 파란색 지붕. 작은 마당. 여기 내 집이야. 나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다. 텅 빈 집. 하지만 나에게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이삿짐을 다 풀고 정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라면 끓일까? 좋아. 두 친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맛있다.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라면이 뭐가 맛있어? 응. 맛있어. 이 순간이 맛있어. 나는 행복하게 웃었다. 정희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집. 조용한 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다.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잘했어.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다. 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 앉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좋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웃었다. 오전에는 마당을 정리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갈았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팠지만 행복했다. 이건 나를 위한 일이니까. 나는 텃밭 계획을 세웠다. 상추, 토마토, 고추, 파. 오후에는 동네 시장에 갔다. 작은 시골 시장. 나는 천천히 돌아다니며 구경했다. 신선한 야채, 생선, 과일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강릉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었다. 이웃들과 친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다. 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작은 강아지를 입양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작은 믹스견. 이름을 아리라고 지었다. 아름다운 아리. 아리는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나와 아리는 바닷가로 산책을 간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 아리는 신나게 뛰어다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는다. 아리야, 행복하지? 아리가 짖는다. 멍. 나도 행복해. 내 텃밭은 풍성했다. 상추, 토마토,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다. 이웃 아주머니가 감탄했다. 할머니, 토마토 정말 잘 키우셨네요. 고마워요. 좀 가져가세요. 어머, 괜찮아요? 물론이죠. 나 혼자 다 못 먹어요. 나는 이웃들과 수확물을 나눴다. 주는 기쁨. 나는 그 기쁨을 처음 느꼈다. 나는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친구들이 생겼다. 화투를 배우고 웃으며 놀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노는 시간이었다. 내 허리도 많이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통증도 줄어들었다. 매일 산책하고 텃밭 일을 하니 체력도 좋아졌다. 병원 의사가 말했다. 할머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행복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준서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준서야.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응, 알아.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그게. 엄마,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놀랐다. 왜? 엄마. 뵙고 싶어서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언제? 이번 주말에. 괜찮으세요? 그래. 와. 나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주말이 되었다. 나는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집을 정돈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다렸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들 준서가 서 있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 하지만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어두운 눈빛. 들어와. 아들은 소파에 앉았다. 나는 차를 내왔다. 고마워요, 엄마.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침묵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해주시던 모든 것들. 도시락, 청소, 빨래, 요리.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는 침묵했다. 근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경이랑 싸웠어요. 매일 싸웠어요. 집안일 때문에. 지은이도 힘들어해요. 도시락도 없고 집도 항상 어질러져 있고.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일꾼으로 대했어요. 알아. 엄마가 아프실 때도, 수술하실 때도 엄마보다 집안일을 먼저 걱정했어요. 응.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정말 잘못했어요. 준서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준서야. 나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정말로 깨달았는지 알고 싶어. 엄마. 내가 지금 후회하는 건 뭐야? 나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건? 아니면 집안일이 힘들어서?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지금 나를 찾아온 건 정말 미안해서야? 아니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부탁하려고? 아니면 돈 이야기하려고? 순간 준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웃었다. 역시 그렇구나. 엄마 아니에요. 준서야, 나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서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엄마.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제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를 위해서. 하지만 엄마, 저희는. 나는 말을 끊었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너희는 젊잖아. 준서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엄마. 집 한도는 다 쓰셨어요? 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너 그거 궁금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 돈이 궁금한 거지. 준서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 집을 1억 5천에 샀어. 그리고 생활비로 조금 썼고 나머지는 저축해뒀어. 준서는 침묵했다. 그 돈은 내가 나중에 아프거나 죽을 때 쓸 거야. 장례비, 병원비로.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너한테 줄 돈 없어. 준서는 고개를 떨구었다. 준서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선택해야 해.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대할 건지 아니면 편리한 도구로 대할 건지.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경 씨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 지은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 아들은 침묵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너도 너의 가족에게 해줘. 사랑과 존중으로.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정말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준서는 일어섰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정말로 변했을 때. 알겠습니다. 준서는 집을 나섰다. 나는 창문으로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봤다. 아들이 떠나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아리가 내게 다가왔다. 멍. 나는 아리를 안아 올렸다. 아리야, 나 잘한 거지? 아리가 짖었다. 멍. 1년 후. 강릉에서의 삶에 완전히 정착했다. 73세. 하지만 어느 때보다 젊어 보였다. 아리야, 오늘 날씨 좋다. 아리가 짖으며 신나게 뛰어다닌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간다. 나는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걷는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텃밭을 돌본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 올해는 풍년이네. 나는 토마토를 따서 바구니에 담는다. 이웃들과 나눠 먹을 것들. 주 2회, 나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 이 반찬 맛있네요. 고마워요. 제 텃밭에서 딴 거예요. 역시 정성이 들어가니까 맛이 다르네요. 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한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 이제는 매일 웃는다. 나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다. 수채화.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다. 할머니, 소질이 있으시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나는 바다 풍경을 그린다. 서툴지만 행복하다. 내 하루는 규칙적이다. 아침 7시 기상 산책. 오전에는 텃밭 일. 점심 후에는 독서나 그림. 오후에는 이웃들과 교류. 저녁에는 아리와 함께 TV를 본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일상. 스스로 선택한 일상.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지은이에요. 손녀의 목소리였다. 어머, 지은아.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할머니는요? 나도 잘 지내.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내가 보고 싶구나. 이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님을 사람이 아니라 의무로 보게 됩니다. 이옥순 할머니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님들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면서 자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남은 인생이 짧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